프루스트는 신경과학자였다. 다시 1. 8명의 작가와 화가, 작곡가, 요리사가 발견한 인간 두뇌의 비밀. 조나 레러 지음, 최애리, 안시얼 옮김. 조나 레러. 시드의 자유 편집자. 조나 레러는 소년 같은 얼굴과 실제로도 26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다양한 경험을 자랑한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서 20세기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릭 캔들의 실험실에서 연구했으며 뉴욕의 인류 레스토랑인 르 시르크 2000과 르 베르나르댕에서 요리사로도 일했다. 보스턴 글로브, 네이처, 노바 등의 글을 쓰며 인기 과학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프루스트는 신경과학자였다는 그의 첫 책으로 출간 이후 언론과 학계로부터 많은 찬사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문학과 과학을 잇는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로와 아리엘라에게. 현실은 가장 존엄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월리스 스티븐스. 과학은 인성이 사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한다. 우리 세계가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본성에서 엄밀히 비인격적인 세계라는 이 믿음은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우리가 자랑 삼던 과학에서 우리 후손들이 가장 놀라워할 결함이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처럼 인성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학이 원근감이 없고 얕아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일 터이다. 윌리엄 제임스. 서론. 나는 신경과학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일련의 세포들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캡슐에 싸듯 간직하는지 알아내려는 중이었다. 나는 그저 실험실 기술자일 뿐이었고 실험실 과학 특유의 동사들, 증폭하기, 와동시키기, 피펫으로 옮기기, 염기 서열 결정하기, 침지하기 등을 행동에 옮기는데 하루 온종일을 바치곤 했다. 일 자체는 손쉬운 수작업이었지만 작업의 의미는 심오하다고 느껴졌다. 인간이라는 신비가 사소한 질문들로 증류되었고 내 실험이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해답을 얻게 되어 있었다. 진리는 천천히 축적되는 것으로 보였다.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프루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종종 스완네 집 쪽으로를 들고 실험실에 가서 실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몇 페이지씩 읽곤 했다. 내가 프루스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저 약간 기분 전환이었고 기껏해야 문장을 구축하는 기술을 좀 더 배워보려는 것뿐이었다. 한 남자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내게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것은 허구요 과학적 사실의 정반대였다. 그러나 일단 이런 형식적 차이, 내 과학은 약어들로 말하는 반면 프루스트는 우회적인 산문을 선호했다. 를 극복하고 나자 놀라운 일치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설가는 내 실험들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프루스트와 신경과학은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만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신경과학의 발견들을 예견한 예술가들에 관한 것이다. 이 작가, 화가, 작곡가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진실들을 발견했고 과학은 그것들을 이제야 재발견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미래의 사실들을 예견한 셈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지식의 진보 방식과는 다르다. 통상적으로는 예술가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반면 과학자는 우주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난해한 과학 논문이야말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언젠가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책에서 나는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예술가들은 현대 과학의 탄생을 지켜본 증인들이었지만 휘트먼과 엘리엇은 다윈의 진화론을 심사숙고했고 프루스트와 울프는 아인슈타인을 숭배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술의 필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과학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해부학적인 부분들로 나누기 시작하던 때 이 예술가들은 의식을 내부로부터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우리의 진실이 우리와 더불어 현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와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술가들은 각기 독특한 방법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난 날을 되씹었다. 폴 세자는 사과 하나를 몇 시간씩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는 고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느라 최선을 다했다. 그런가 하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청중을 즐겁게 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단어들을 가지고 놀기를 즐겼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가들은 모두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창조는 탐험 행위였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와 씨름하는 방식이었다. 이 예술가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았다.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기술이 낭만주의를 몰아낸 터였고 인간 본성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과학의 낙심스러운 발견들 덕분에 불멸의 영혼은 죽었다. 인간은 원숭이이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종류의 표현을 찾으려 노심초사하던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선언했듯이 마음은 그 자신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부로의 전환이 섬세한 자의식의 예술을 창조했으니 그 주제는 우리의 심리였다. 현대 예술의 탄생은 혼란스러웠다. 대중은 자유시나 추상화, 줄거리 없는 소설 같은 것에 익숙지 않았다. 예술은 아름답거나 즐겁거나 또는 그 둘 다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예술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의 또는 그럴 수 있는 바의 삶을 보여주어야 했다. 현실은 가혹했고 예술은 우리의 도피처였다. 그러나 현대 예술가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려 하지 않았다. 야심만만한 기세로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허구들을 발명하려 했다. 그들의 예술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투명성을 지향했다. 작품의 형태와 균열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8명의 예술가들만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내가 그들을 고른 것은 그들의 예술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의 과학을 가장 분명히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술가들의 독창성은 수많은 다른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휘트먼은 에머슨에게서 영감을 얻었으며 프루스트는 베르그송에 심취했고 세자는 피사로를 연구했으며 울프는 조이스 덕분에 대담해졌다. 나는 그들의 창조적 과정이 어떤 지적 분위기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들의 예술이 어떤 주변 인물들과 사상들에서 배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모든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리고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공유한 한 가지 요인은 당대의 과학이었다. C.P. 스노가 두 문화의 분리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 훨씬 이전에 휘트먼은 뇌 해부 교과서를 연구하고 섬뜩한 외과 수술을 지켜보았으며 조지 엘리엇은 다윈과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의 책을 읽었다. 스타인은 윌리엄 제임스의 실험실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고 울프는 정신병의 생물학에 대해 배웠다. 그들의 예술은 과학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과학을 공부하기에는 신나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계몽주의의 오랜 꿈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과학자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신비는 물러나는 성 싶었다. 생명이란 화학일 뿐이며 화학은 물리학일 뿐이었다. 온 우주가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대개의 경우 이 새로운 지식은 방법의 승리를 의미했으니 과학자들은 환원주의를 발견했고 그것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플라톤의 은유를 빌리자면 환원주의자들은 훌륭한 백정처럼 자연의 마디를 자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는 현실을 해부함으로써 부스러질 만큼 잘게 쪼갰으로써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부분이요 약호이며 원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예술가들은 과학의 사실들을 그럴싸한 새로운 형태로 옮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더라면 너무 쉬웠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어떤 실험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표현했다. 그 후로도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들의 예술은 그 예지와 반향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프루스트가 기억에 대해 말한 것이 옳았음을 안다. 세자는 시각 피질에 대해 신기할 만큼 정확했으며 스타인은 촘스키를 예고했고 울프는 자의식의 신비를 꿰뚫어 보았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들의 예술적 직관을 확증해 주었다. 이 책의 각 장에서 나는 과학적 과정에 대해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엄밀한 새로운 가설들로 증류해 가는 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싶었다. 모든 탁월한 실험은 위대한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의 작용과 더불어 시작된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문화는 아주 편협하게 정의된 진리를 신봉하고 있다. 측량되거나 계산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식이다. 이런 엄밀한 과학적 접근이 워낙 많은 것을 설명해 왔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방법은 실험적 방법까지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을 예로 들어보자.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들은 우리가 정기적 세포들과 시냅스 공간들의 고리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가 세계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영혼처럼 느낀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야말로 과학이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제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예술가는 우리에게 과학의 불완전함을, 제 아무리 물질을 규명한다 해도 우리 의식의 비물질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책의 교훈은 우리가 예술과 과학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꿈의 바탕이 되는 진료이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진료이다. 우리는 뇌의 신비가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으리라는 사실을 알 만큼은 뇌에 대해 안다. 마치 예술 작품이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를 이루는 진료 이상이다. 과학은 채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때문에 예술을 필요로 하지만 예술은 모든 것이 신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필요로 한다. 어느 쪽의 진실도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다중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예술적 발견의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의 뇌에 대한 어떤 묘사도 예술과 과학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과학의 환원주의적 방법들은 우리 경험에 대한 예술적 탐구와 제휴해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예술과 과학 사이에 그런 대화를 다시금 음미해 보고자 한다. 예술의 시각에서 과학을 보고 과학의 견지에서
예술을 해석하고자 한다. 실험과 시는 서로 보완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은 온전해진다.